최근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비르츠가 매 경기마다 최악의 플레이어로 지목이 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에게 패배할 때도 비르츠가 최악의 플레이어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비르츠가 이번 시즌 개막한 이후에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기 출전 시간도 꽤나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8경기 중에 7경기에서 선발로 나왔고 기본적으로 비르츠가 리버풀의 핵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비르츠가 경기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르츠의 개인 폼뿐만 아니라 최근에 웨인 루니가 어떤 비판을 했냐면 비르츠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더해서 리버풀의 경기의 전체적인 균형과 플레이 스타일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비르츠가 리버풀의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선수다. 겉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비르츠의 모습을 보면 사실 비르츠가 이번 시즌에 소보슬라이가 뛰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대체할 때 아무래도 리버풀이 기대했던 건 소보슬라이는 활동량이 많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은 약간 떨어진 유형이었기 때문에 비르츠가 이 자리를 메워주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소보슬라이가 있을 때가 리버풀의 공격이나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매끄럽고 경기 결과도 좋았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르츠와 소보슬라이의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리버풀은 지난 시즌부터 슬롯 감독 체제에서 소보슬라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 4명의 선수들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와 최전방 공격수 여기에 더해서 소보슬라이까지 달려나가는 굉장히 경기장을 넓게 그리고 빠르게 활용하는 것이 슬롯 감독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소보슬라이가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소보슬라이가 살라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어였어요. 최전방에 지난 시즌만 해도 디아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각포 디아스가 왼쪽에 배치가 되고 소보슬라이가 살라 쪽으로 붙거든요. 그럼 경기장을 이 4명의 선수들이 4구역으로 나눠서 달려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보슬라이가 살라의 움직임을 많이 도와주는데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기 때문에 살라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살라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끌고 나가주니까 비어있는 공간으로 달려 들어가는 선수에게 살라의 예술적인 스루 패스가 측면에서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소보슬라이가 달려가고 있고요. 이때 이제 반대편에서 누네스도 달려가고 있고 각포 이제 많은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수비가 살라를 향해 끌려 나가니까 소보슬라이가 침투를 하게 되고요. 이 공간이 비니까 수비가 한 명 끌려 들어가면서 소보슬라이에게 유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살라가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서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냥 접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한 명의 선수를 이 공간에서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니까 편안하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게 살라가 지난 시즌부터 측면 플레이메이커처럼 여기서 패스를 찔러주는 게 리버풀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장면도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기고 앞쪽에 누네스가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반대편에서 각포, 가운데로 커티스 존스가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라가 예술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리버풀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번에 살라가 뛰어나가고 있고요. 살라와 소보슬라이 그리고 왼쪽에 또 2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경기장을 또 4등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살라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경기장을 또 넓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슈팅을 할지 패스를 할지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기본적으로 살라의 플레이를 쉽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소보슬라이를 아무도 안 따라가면 살라가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주면 되는 거고 소보슬라이를 순간적으로 수비가 따라가는 순간 살라가 또다시 접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쪽에 선수가 없으니까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살라가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이 공간에 선수를 소보슬라이가 치워줬기 때문에 살라가 패스를 줄 수도 있고요. 슈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라는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보슬라이의 장점이었고 이게 지난 시즌 슬롯 감독이 살라를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살라가 지난 시즌에 매우 잘했었던 리버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 소보슬라이 자리에 비르츠가 뛰다 보니까 여기서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키티케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빠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아스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비르츠가 오른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 문제는 예를 들어 살라가 볼을 잡는 순간 혹은 살라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흐라번베르가 볼을 잡는 순간 비르츠는 달려나가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소보슬라이처럼 본인이 중심이 돼서 볼을 소유하면서부터 경기를 시작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라가 측면에 있고 수비가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달려나가 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기 때문에 살라에게 공간이 납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거든요. 근데 비르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사이에서 본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살라와 비르치가 약간 겹치게 되는 거죠. 수비가 오밀조밀한 상태를 이 공간 안에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살라가 볼을 잡을 때도 소보슬라이였다면 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살라가 들어오거나 패스를 줄 수 있는 요 공간에 수비를 한 명 없애주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근데 비르츠는 여기서 살라가 볼을 잡을 때 본인에게 연결해달라는 플레이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비르치가 찔러주는 이런 플레이를 비르치가 레버쿠젠에선 하다 보니까 매번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라와 비르치가 호흡을 오른쪽 라인에서 맞추는 장면을 보면 이제 리버풀의 이제 공격 장면 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살라가 있는 쪽으로 바로 방향 전환을 시켜서 여기서 비교적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슬롯 감독의 전술 중에 하나인 건데 반다이크가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살라 쪽에서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빨리빨리 공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 살라가 볼을 잡아서 소보슬라이에게 떨어뜨려줘요. 소보슬라이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비르츠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공간이 많으니까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는 순간 비르츠가 본인에게 볼을 달라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는 중심으로 수비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비르츠를 따라서. 요 자리에 지난 시즌에 소보슬라이가 있었다면 소보슬라이는 달려나갔겠죠. 그러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이때 살라가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비르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모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간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풀백으로 나온 이제 소보슬라이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수비가 확실하게 모여있죠. 굉장히 많은 수비가 모여있어요. 비르치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결국엔 그냥 백패스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풀은 캐르케스, 반다이크, 코나테 백스리를 만들고 왼쪽에 학포, 오른쪽에 이제 소보슬라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라가 안쪽으로 이제 약간 들어와 있는 장면이죠. 비르치와 살라가 또 비슷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르치의 역할이 지난 시즌의 소보슬라이 역할이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이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텐데 이 장면에서는 비르치와 살라가 겹칩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제 서로 볼을 받기 위한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나테가 볼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비르치가 여기서는 수비를 끌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나오던가 하면서 수비를 유인해서 끌고 나가야 살라에게 공간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좋은 공격 패턴이 나왔던 게 소보슬라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오른쪽, 소보슬라이가 이제 가운데, 비르치가 안 나오고 소보슬라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살라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살라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나가죠. 끌려나갈 때 소보슬라이는 그거를 보다가 바로 돌아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가 볼을 잡으니까 소보슬라이는 수비가 끌려나갈 때 바로 뛰어나가고요. 뛰어나가는 공간을 보고 살라가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소보슬라이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살라의 패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비르치가 있을 때 살라의 플레이도 좋지 않아진다는 거, 리버풀의 에이스의 플레이가 오히려 비르치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게 매우 좋지 않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에버튼전에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약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브래들리가 나온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내려오고 살라가 끌고 나가면서 수비가 앞으로 쏠려 있고 살라 때문에 뒤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 공간으로 이제 브래들리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가 소보슬라이가 나왔을 때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살짝 끌고 나오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때 브래들리가 소보슬라이가 나온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이때 살라는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살라에게 먼저 패스를 줘요. 브래들리도 이제 뛰어가면서 수비를 이제 못 나가게끔 붙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살라가 이제 볼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보슬라이가 나오면서 수비가 약간 끌려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뒤쪽에서 흐라본베르가 소보슬라이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수비가 살라 쪽으로 끌려 나오니까 일단은 브래들리가 뛰고요. 브래들리가 뛰어나가니까 수비가 한 번 더 끌려 나갑니다. 이렇게 주변에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어야 살라 입장에서는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줄 수 있는 패스 루트를 찾아서 찔러주는 거겠죠. 그래서 흐라본베르가 뛰어갈 때 살라의 정말 환상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흐라본베르가 살라의 이 패스를 받아서 수비가 브래들리를 향해 끌려 나가 있고 소보슬라이를 향해 끌려 나가고 살라에게 끌려 나가 있을 때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흐라본베르에게 살라의 스루 패스 멋지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흐라본베르의 득점이 됐었죠. 이게 지금 이 비르치가 아무래도 매우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리버풀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폼도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루니가 이야기했던 비르치가 리버풀의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살라가 현재 리버풀에서 가장 에이스인 선수, 공격 라인에서 어쨌든 마무리 패스와 슈팅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살라가 패스를 줄 수 있게끔 수비를 끌고 나가는 플레이어가 오히려 리버풀에게 더 이로운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슬롯 감독이 비르치를 아무래도 살라랑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살라의 공간을 계속 죽이는 플레이를 하니까 비르치를 왼쪽 측면에 기용을 해버려서 비르치가 왼쪽 라인에서 뛰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선 라인을 구성을 하는 거죠. 비르치가 왼쪽에 있다가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사실 살라와 비르치가 같은 지역에서 뛸 때 살라도 볼을 소유한 다음에 뿌려주는 혹은 마무리를 하는 온더볼 상황이 살라 쪽에 많이 이루어져야 리버풀이 득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라도 볼을 잡아야 되는데 비르치도 소보슬라이 같은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볼을 쥐고 해야 되는 플레이어니까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실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비르치가 왼쪽에 나오든 오른쪽에 나오든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비르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볼을 본인에게 달라고 이렇게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선수예요.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죠. 근데 이 사이에서 볼을 받을 때 비르치가 개인적인 폼도 안 좋은 게 프리미어리그의 이런 강한 압박 여기에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에버튼전에 비르치를 약간 이제 왼쪽에 기용을 했어요. 이제 살라가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비르치를 이제 왼쪽으로 보낸 건데 요 라인 사이에서 비르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애초에 이렇게 내려오는 플레이를 비르치가 계속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을 받을 때 에버튼의 선수들이 비르치에게 태클을 거칠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르치가 휘청휘청 거리면서 볼을 빼앗깁니다. 턴오버가 나와요. 그러면서 비르치가 심지어 몸싸움에 밀려서 아예 다시 압박을 하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의 플레이메이커들이 적응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 비르치가 여기서도 수비 라인 사이에 있다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달려나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온더볼에 자신이 있어서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수비가 거칠게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비르치가 또 볼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바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르치가 이 라인 사이에서 이 레버쿠젠 때는 사이사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압박이 들어올 때 풀어내는 이런 장면들을 분명히 잘 보여줬는데 프리미어리그의 훨씬 더 거친 플레이에 고전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챔피언스리그까지도 그런 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 장면도 비르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는데 뒤에서 강하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르치가 볼을 소유한다는 걸 다들 아는 거죠. 그래서 비르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받자마자 달라붙는 선수가 있어요. 거칠게 태클을 들어가는데 비르치가 볼을 가지고 지켜내려다가 압박을 받은 이후에 돌아서는데 실패를 해서 볼을 뺏깁니다. 턴오버가 또 나오면서 매우 또 위험한 상황이 여기서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리버풀의 진영이었죠. 1억 5천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최대 이적료가 2,400억에서 500억 가량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제 비르츠가 리버풀로 영입이 된 건데, 리버풀에서 초반 8경기는 루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버풀의 시스템, 지난 시즌 그 압도적이었던 경기력을 오히려 비르츠가 저해하고 있고, 슬롯 감독의 달려나가는 축구에 비르츠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고, 살라와 뛰었을 때 오히려 비르츠 때문에 살라의 플레이도 죽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르츠도 반대로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볼을 잡았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적응을 못해서 볼을 많이 빼앗기고 턴오버가 나온다 등등등. 지금 비르츠가 본인의 이적료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이고, 이 문제를 리버풀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르츠의 커리어도 마찬가지만 리버풀이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도 매우 비르츠 살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